자, 이어서 설명해 보면 텔레비전은 리모컨에 의존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게 아이는 뭐에 의존해요? 엄마에게 의존한다. 그죠? 아이는 엄마에게 의존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에요. 아들이라고 합시다. 아들이나 또 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들은 원입니다. 아들은 누구한테 의존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의존한다고 합시다.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부모가 연세가 많아. 아들이 돈 많이 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물론 정신적으로는 아들이 부모에게 의존을 하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부모가 아들한테 의존을 하죠. 그건 양방향이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반드시 반대가 성립하지 않음,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이거는 아이는 엄마한테 의존하고 엄마는 아이한테 의존해요? 이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고, 물론 뭐 엄마가 아기한테 의존할 수도 있겠죠. 뭐 정서적인 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아이는 엄마한테 의존하고 엄마는 아이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아들이 커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아들이 용돈도 갖다 주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부모는 경제적으로 아들한테 의존하고 아들은 부모한테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이렇게 할 때는 두 개를 같이 써요. 양방향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세탁기 있죠? 세탁기에 내가 버튼을 누르면 되죠. 세탁기는 이 버튼에 컨트롤러 이 버튼에 의존한다. 그죠? 밥통은 밥통은 여기 밥 하는 것도 있겠죠. 기능. 밥솥은 이 기능에 의존한다. 여러분들 노래방 가죠? 노래방 가면 노래방 화면에 노래 부르려면 어떻게 해요? 그 버튼을 눌러야죠. 노래방 화면은 이 노래 선택하는 이 컨트롤러의 이 리모컨에 의존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의존 디펜던시는 제가 방금 한 이야기로만 이해를 하면 돼요. 나중에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이거를 소스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바 소스로 이해는 나중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바 소스보다 개념적으로 이해합니다. 텔레비전은 리모컨에 의존한다. 아이는 엄마한테 의존한다. 아들은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도 아들에게 의존한다. 이렇게. 또는 밥솥 키는, 세탁기는 컨트롤에 의존하고 밥솥도 컨트롤에 의존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객체들 사이에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의존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텔레비전은 리모컨에 의존한다. 이거를 꼭 왜 텔레비전은 리모컨에 의존하냐, 이 라인이 중요해요. 어떨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어떨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냐, 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은 리모컨에 의존한다 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의존 관계입니다. 알아두시고, 연관관계. 연관관계가 좀 개념이 커요. 어소시에이션인데, 객체 사이의 연결관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관계. 이게 좀 어려운 관계예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말이 무엇이냐. 항상 이 관계를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이해하면 소스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한쪽 객체에서 다른 객체로 옮겨갈 수 있다. 여기는 옮겨갈 수 있다는 말을 써요. 요 단어 의미가 중요합니다. 옮겨간다는 게 어떻게 간다는 거냐. 선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자, 워커, 컴퍼니. 회사원이 회사에서라고 써서 회사에서 일한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말을 그대로, 워커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의존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워커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건 연관관계. 연관관계. 자바 프로그래밍을 한 학생은 A라는 클래스가 있고 B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A에서 B로 연관관계가 생기면 A에서 B로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 클래스 안에서 객체 생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관관계를 소스로 이해할 때 객체 생성이 이루어지는 관계다라고 여러분들은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 생성이 글씨가 꼭 우리 아들이 쓰는 것 같네. 객체 생성. 객체 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요? 연관관계다. 객체 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연관관계다. 그래. 객체 생성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꼭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름이 있어. 이름. 이게 워크라고 있고 컴퍼니라고 있고, 이거는 객체의 이름이고, 이 연관관계 이름은 워크라고 주석을 다는 거예요. 워크. 이거는 객체 이름이고, 이거는 연관관계 이름이에요. 연관관계인데 연관관계 이름. 이거는 소스에 관계가 없어요. 설명해주는 거. 워크라는 거. 그래서 이 삼각형으로 표기, 의미설명에서 이거는 소스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클래스를 뜻하니까 이거는 주석이에요. 주석. 그래서 이 라인에, 이게 연관관계인데 라인 위에 이 연관관계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관계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 역할, 롤은 뭐냐? 이건 employer. 컴퍼니는 고용자고, 여기는 피고용자인데 고용인이라고 하죠. 고용자, 고용인. 어떤 게 맞아요? 고용자, 고용인. 이게 고용인이네, 고용인. 이게 고용자, 피고용자라고 했는데, 자, employer, 고용자, 고용인, 이런 말을 쓰는데, 고용자, 피고용자라고 쓴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이 클래스의 의미, 뭐라는 거냐?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컴퍼니는 워커를 고용하는 거죠. 워커는 컴퍼니에서 고용되는 거고,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 역할이나 이 워크는 영어의 이름, 요거는 자바 소스에서 크게 소스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이 중요하고, 요 클래스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이 선이 중요해요. 선이 중요한 거. 그래서 자바에서 저 연관관계는 선을 뜻해요. 아까 의존관계는 점선으로 표현했죠. 이렇게 점선으로. TV는 리모컨에 의존한다. 이렇게 했죠. 여기서는 실선으로 표현을 해요. 실선으로. 그래서 실선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연관관계다. 연관관계. 잘 봐요. 연관관계는 객체 사이에 이 연관관계를 유지하면 객체 생성이 된다. 객체 생성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객체 생성. 다음, 연관관계 다중성이다. 다중성은 우리가 폴리모피즘 이게 아니고 요걸 의미해요. 요걸 의미해요. 그냥 워커는 컴퍼니, 여러 명의 워커가 여러 명의 회사에 속해 있다. 여러 명의 회사에 속해 있다. 그래서 100명의 워커가 있는데 이 중에 30명은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이분의 100명이 30명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30명은 또 어느 LG에 근무하고, 어떤 것도 KT에 근무하고, SK에 근무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1대 다에서 다로 연결되는 요거를 다중성이라고 해요. 요것도 물론 소스와 관계없어요. 다이아그램에서 사용하고 요거를 가지고 이 다이아그램을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는 맨은 사람은 한 여성하고 결혼한다. 한 여성하고 결혼한다. 그래서 요거는 연관관계다. 스튜던트는 어떻게 됐어요? 스튜던트는 프로페서. 한 명의 학생은 여러 명의 교수의 수업을 듣는다. 할 수 있죠. 한 명의 학생은 여러 명의 수업을 듣는다.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양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양방향으로. 자, 제가 이거는 표시를 안 했지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방향 여기랑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명에서 여러 명의 교수는 한 명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친다. 여기는 이제 teach라고 되겠죠. teach라고. 자, 프로페서는 스튜던트에게 teach한다. 가르치고, 스튜던트는 프로페서에게 study, run 이런 말 써도 되죠. watch, 시계는 여러 개의 휠을 갖고 있다. 하나의 데스크는 2개 또는 4개, 이거는 2에서 4까지, 2개에서 4개까지 드로어, 서랍을 갖고 있다. 박스, 여러분 한 박스는 10에서 20개의 펜슬을 갖고 있다. 한 박스는 10에서 20개의 펜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연관관계는 이러한 다중성의 의미로 해서 이 다이아그램을 이해하기 쉽게끔 내용들을 설명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중성이라고 합니다. 연관관계인데 집합관계가 있어요. 연관관계가 있는데 이 연관관계 안에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집합. 연관관계 안에 집합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집합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이아그램 그릴 때 하겠지만 집단화 관계라고 했어요. 집단화 관계, 집합 관계, 집단화 관계 있어요. 자, 카입니다. 카. 자동차. 자동차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타이어, 엔진, 도어. 예를 들었지만 자동차는 요 세 개의 객체를 다 포함해야 카가 이루어져요. 자동차는 타이어, 엔진, 도어. 그래서 이렇게만 갖고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안 되고 전체를 갖고 써야 돼요. 그림이 좀 막 그리다 보니까 헷갈리네. 이 칼은 타이어, 엔진, 도어를 다 같이 쓸 수 있다. 이거를 집합관계라고 해요. 뭐 말은 뭐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집합관계다 그래요. 집합관계. 해저관계라고 한다. 카, has a. 어떤 걸 갖고 있어? 타이어, 엔진, 도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전체 쪽 하나가 여러 부분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 이걸 뭐라고요? 연관관계의 집합관계다 그래. 집단화 관계다 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일반화 관계 설명할게요. 일반화 관계는 쉬워요. 똑같은 카죠. 택시, 버스, 트럭. 종류를 나타내요. 종류. 그래서 차는 택시라는 종류가 있고 버스라는 종류가 있고 트럭이라는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까는 다 써야 된다고 그랬죠. 집단화 관계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또는 이 전체를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일반화 관계라고. 그래서 우리가 집단화 관계, 일반화 관계.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 안에 연관관계 안에 집단화 관계가 있고 일반화 관계는 없어요. 일반화 관계는 별도에 있어요. 일반화 관계 쓰려고 그랬네. 일단은 연관관계 안에 집단화 관계가 있고 일반화 관계는 별도에 있다. 상수관계라고도 말을 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방금
일반화 관계는 상수관계라 했어요. 일반화 관계는 요 말음으로 표현을 해요. 삼각형으로. 그래서 상수관계를 나타내고, 그리고 차는 택시나 버스나 트럭에 공통된 기능들을 위에 올려다 놓고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갖다가 상속받아서, 자식이 부모에게 상속받아서 내용을 갖다 쓰는 거. 이거를 상속관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를 우리가 관계에서는 일반화 관계다. 일반화 관계. 연관관계와 집단화 관계와 일반 관계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실체화 관계, 리얼라이즈. 실체화 관계는 뭐냐면 이 인터페이스를 선정을 하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거를 실체화 관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구축을 하는 거예요. 구현을 해서 실체화 관계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오퍼레이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래스나 컴포넌트 사이 관계를 지정하기 위해서 실체화 관계를 씁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임프루멘트라고 했어요. 우리가 임프루멘트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구현을 해줘요. 요거를 여기 있는 멤버 함수를 이쪽에서 구현을 해주잖아요. 인터페이스는 소스가 없다고 그랬어요. 소스가 없다고. 그래서 밑에서 임프루멘트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임프루멘트 하는 거, 여기 있는 멤버 함수를 밑에서 임프루멘트 한다. 이 관계를 뭐라고? 이 관계를 실체화 관계다. 그래. 실체화 관계다. 그래서 실체화 관계의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인터페이스 리모컨을 텔레비전에서 뭐예요? 구현을 한다. 여기서 이쪽에 있는 멤버 함수들을 구현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파라메타가 KBS가 가면 KBS는 방송을 하고, MBC가 들어가면 MBC를 방송을 하는 거죠. 나중에 자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배울 텐데요. 실체화 관계는 객체 생성을 하는데, 아까 기억나세요? 객체 생성이 뭐냐고? 객체 생성하는 관계가 뭐예요? 연관관계라고 했어요. 연관관계. 근데 방금 여기서는 그러면 이 실체화 관계는 뭐냐? 다이어그램에서 객체 생성인데 메서드의 오퍼레이션, 메서드의 파라메타로 거기서 객체 생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인터페이스를 선언하면 그 밑에서 인터페이스에 있는 멤버 함수들을 구현한다. 이거를 실체화 시킨다 해서 실체화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스로는 그때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이어그램을 개념적으로 우리가 봤어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컴포넌트가 뭐냐, 배치 다이어그램은 아까 설명이 안 나왔나요? 배치는 뭐냐면, 자, 객체들이 있는데 이 객체들을 어디다 배치를 시키냐.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어요.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가 다 객체야. 뭐 무슨 부대에 있고 무슨 부대 다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육군에 배치하든지 공군에 배치하든지 아니면 해군에 배치하든지 이렇게 배치하는 거. 어떤 거는 클라이언트에 배치하고, 어떤 거는 인터페이스 UI로 배치하고, 어떤 컴포넌트들은 서버에 배치하고,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서 배치시키는 거. 요거를 배치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객체가 100개건 500개건 100개건 200개건 나오면 그냥 나열하지 말고 부류를 줘서 얘는 어느 부분에 속하고 어디에 배치하고, 그런 거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려 표현하는 게 배치 다이어그램입니다. 패키지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폴더라고 했죠. 자바에서도 폴더를 의미해요. 패키지는 여러 요소들을 그룹화해서 폴더로 만들고,
이들 폴더들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 폴더 안에 폴더 만들 수 있잖아요. 폴더 안에 폴더 2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 폴더하고 이 2개 폴더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를 내가 쉽게 그리면 이 폴더와 이 안에 있는 조그만 거 폴더 2개가 무슨 관계냐? 그래 해주는 거. 이게 패키지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설명했고, 통신이라는 다이어그램하고 순차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개념만 설명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객체 사이의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통신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객체 사이의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통신 다이어그램이다. 활동 다이어그램은 시스템 내부에 있는 활동, 즉 아까 ATM기 하나 설명을 했죠. ATM기에서 계좌이체라고 하죠. 계좌이체에 대해서 거기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플로우 차트 있잖아요. 플로우 차트. 활동 다이어그램은 플로우 차트하고 비슷해요. 플로우 차트처럼 원으로 해서 이 상태 이 다음에 어떤 다음에 또는 이게 if 문이 나오면 또 어떤 단계로 가냐 이렇게 만드는 거. 요거를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활동 다이어그램이다 그래요. 상태 다이어그램 아까 설명했죠. A라는 상태에서 전이가 일어난다. 사건이 일어나면 B 상태로 전이가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림. 요거를 상태 다이어그램이다. 자, 다이어그램은 여기 보면 크게 다이어그램은 정적 다이어그램, 동적 다이어그램.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좀 액티브한 거를 동적, 그렇지 않은 걸 정적이라고 하는데,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제가 여기서는 동적이라고 했어요. 어떤 책에서는 정적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이게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관계라고 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양쪽으로도 포함돼요. 그래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순차, 시퀀스, 커뮤니케이션, 액티비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이런 동적 다이어그램이고, 정적은 클래스, 컴포넌트, 배치, 패키지 이런 거를 말한다. 여러분들은 요 UML에서는 여기에 있는 몇 가지예요? 9가지의 다이어그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면 큰 소프트웨어를 쉽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뷰라는 말을 써요. 뷰. UML 뷰. 이것도 특별하게 외우거나 이게 막 어떻게 정의된 것은 아니고, 다이어그램을 뷰라고 나왔어요. 설계 뷰, 프로세스 뷰, 구현 뷰, 배치 뷰, 이렇게 나눈 거예요. 가운데 이것 때문에 제가 유스 케이스 뷰는 동적이나 정적에 포함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뷰는 이런 거, 시스템 통합자 또는 설계 뷰는 분석 설계자의 그런 관련된 거, 배치 뷰는 엔지니어가 시스템 구성이나 설치 통신, 구현은 프로그래머나 소프트웨어 관리 쪽에 나타내는 것, 가운데는 사용자 기능성, 기능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유스케이스 뷰다. 그래서 5가지 뷰로 나타내요. 그래서 UML 뷰는 이렇게 설계 뷰, 프로세스 뷰, 유스케이스 뷰, 구현 뷰, 배치 뷰 이렇게 나타내요. 제가 여기다 이걸 왜 썼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소프트웨어 과학을 배운 사람들은 봄에 개발 단계가 있어요. 폭포수 모델이나 이런 게 개발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요구사항 분석, 그 다음에 요구사항,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 분석, 디자인, 설계단이 뭐예요? 구현, 테스팅, 메인터넌스, 유지보수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단계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단계로 개발해 왔어요. 이제 객체지향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거를 설계 뷰냐, 프로세스 뷰냐, 구현 뷰냐, 배치 뷰냐, 유스케이스 뷰냐 이렇게 나누어서 객체지향으로 설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렇게 써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좀 지나면
다음 페이지인가 그 다음 페이지인가에서 요 관계에서 일반적인 개발 방법론에 하고 이러한 뷰들이 어떻게 상호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설계 뷰는 이렇게 정적인 측면, 동적인 측면, 프로세스 뷰도 각각 어떤 다이어그램들이 표현이 되냐. 정적인 측면, 설계 뷰는 클래스, 상태, 숫자, 통신, 활동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니까 정적인 측면, 동적인 측면인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 설계 뷰는 이러한 다이어그램들이 포함되구나. 프로세스는 이러한 다이어그램들이 포함되는구나. 이렇게만 그냥 인식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뷰의 구현뷰도 마찬가지예요. 컴포넌트, 상태, 순차 이런 거 들어가고, 배치뷰도 이렇게 배치 다이어그램, 상태, 순차, 통신 이런 것이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소프트웨어 강의에서 지금까지 나타나는 그 개발 과정을 말한 요구사항 정의, 분석, 설계, 구현, 이 다음에 테스팅, 유지보수, 테스팅, 메인터넌스. 그러면 유스케이스 뷰는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거하고 같아요. 우리가 객체지향 설계, 요거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방법으로 구현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객체지향이 나와갖고 유스케이스 뷰는 이렇게 요구사항 정의, 설계는 분석 설계가 다 들어가고요. 구현은 역시 설계, 프로세스 뷰도 설계, 배치 뷰도 설계가, 이게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거니까 설계에 거의 다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다음 중 폭포수 모형의 개발 단계에서 요구사항 정의와 관계되어 있는 객체지향 설계의 뷰는 1번 구현뷰, 프로세스뷰, 설계뷰, 유스케이스뷰 하면은 유스케이스뷰는 요구사항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뷰가 기존의 개발 방법론에 있어서 단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유스케이스뷰, 설계뷰, 프로세스뷰, 구현뷰, 배치뷰가 어떠한 시스템들 유형에 따라냐, 이건 참고용으로 각각의 다이어그램들이니까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느냐 보이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간단한 시스템이 뭐고 반응적 시스템, 분산 시스템, 분산 시스템은 알겠죠. 반응적 시스템은 간단한 시스템이 뭐냐, 그러니까 요거를 사이즈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식이라고, 장식이라는 건 뭐냐면 클래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장식이에요. 그런 게. 이거 장식이고, 이런 거. 이건 뭐냐? 속성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름, 이거는 오퍼레이션 또는 메서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거를 장식이다 그래요. 장식. 네? 그래서 명세에서 클래스의 명세 표기 보면 이름, 속성, 오퍼레이션 등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하다. 그 다음에 장식은 고유한 그래픽 표현이에요. 이렇게 그래픽 표현. 이렇게 하면 클래스로 소스가 바뀌어지죠. 이렇게 하시고, 공통문화, 이 클래스인데 클래스 객체를 표현해요. 학생이라는 객체, 클래스의 홍길동이라는 객체다. 학생이라는 클래스 홍길동이라는 객체고, 이 학생이라는 클래스의 객체 이름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는 이렇게 표현하고 클래스는 이렇게 표현한다. 인터페이스, 이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구현과 공통 분할이라고 해서 계약과 계약의 구체적인 실현을 구현한다. 그래서 임적 출력을 표현해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컴포넌트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확장 스테레오 타입으로 해서 요거는 시스템이라는 패키지고, 요거는 꼬리감이고, 요거는 제약사항이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면서, 확장은 이 다이어그램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UML의 구성 요소에서 요소를 배웠습니다.